아니 제네시스 GV70이 교통수단이야?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유 이제 저축할 수 있나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소비가 또 올라와. 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좋은 데도 가고 뭐 사는데 이상하게 공허하네? 신용카드로 자꾸 기쁨의 순간 만들지 마세요. 야 내가 저건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새해를 코앞에 둔 시점이죠. 정신 번쩍 드는 재테크 조언을 해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일명 돈줄남 김경필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각종 경제 위기가 좀 난무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런 시점에 뭐 돈 모아서 뭐해 라고 이렇게 재테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도를 뭐 여러 경제 기사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22년도부터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22년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은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자 50만 원 내던 집이 이자가 150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을 못 쓰게 된 건데도 그냥 다 썼어요. 그게 경기가 안 죽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올해 23년도에는 안 되겠다. 학원 가던 거 하나 끊어라. 뭐 외식도 줄여라. 배달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하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자산시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솔솔 나오면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B2, 영끌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잔액이 전혀 줄지 않는 계속 그런 늘어나고 상황이 있죠. 되고 또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연체율 급증 우리나라에 23만 명 정도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3명 중 1명이 203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내년은 더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를 줄여도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당장은 모르겠는데 나는 월급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내년에 보너스나 상여가 줄 가능성이 있고요. 임금 인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까지도 피부로 와닿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거냐.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위기 때 투자해야 되니까 24년도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3년도에 했던 강력한 절제와 저축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런 위기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온 거죠. 벌써 요약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정신이 그냥 번쩍 드네요. 네. 여기 마칠까요? 이제 자세한 얘기를 또 들어야 자세한 되니까. 얘기를 해야죠. 네. 지난번에 출연하신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구독자분들이 네. 김현일 멘토님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신 김에 그래도 전 영상에 대한 좀 AS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피드백이 필요한지 댓글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자, 첫 번째 댓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야 됩니다. 월급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힘들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멘토님 뭐 저축하고 아끼는 것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공부 시간을 늘려라. 최소한 고3이면 4시간, 5시간은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잘해야지 서울대를 가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동감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열쇠가 일단은 어떤 참고서를 봐야 돼? 어떤 인강을 들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엉덩이 딱 붙이고 5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축과 절제로 부자가 되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과 대부분의 2030 워낙 저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봄에 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관련된 돈을 일단 저축은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수입을 늘리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일단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댓글인데요. 나는 3년 동안 5,500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는데 그동안 나한테 보상을 안 했네. 그러면서 보상으로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야지 영상 초반에 커피 사 먹을 돈을 주식 사두고 없는 돈 취급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훌륭하다라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3년간 5,500을 모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속도라면은 5년에 1억을 모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를 저축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항상 저축을 좀 재미있게 해라. 그래서 나를 위한 보상을 넣어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6개월 전에 264만 원짜리 월드컵 적금을 하나 들었거든요. 2026년 6월에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접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걸 직관하기 위해서 네네. 3년에 1억 모으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면 안 된다. 최소한 1억은 모으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보상을 넣는 건 좋은데 보상으로 주식을 샀다. 보상이 아니라 이것도 또 투자 저축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긴 한데 5천만 원 정도 모았으면 자기한테 한 200, 300 정도는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게 어떨까라는 생각. 이것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칭찬드리고 네. 싶어요. 예. 아니 저는 멘토님 이미 경제적 자유 이루셨을 것 같은데 그런 소소한 재미를 위한 저축을 하신다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원래도 놀랐어요. 저축을 많이 해요. 2021년 1월 26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는 주식시장을 쳐다도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을 원래도 하는데 이제 저 유튜브에서 이걸 설명하다가 자 그러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드컵 보러 가자. 월드컵 보러 갈 정도의 보상을 하려면 나는 어느 정도나 돈을 모아야 돼. 전 최소한 1억은 모아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자 하고 제가 통장을 깠어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네. 이 264만 원짜리 적금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멋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저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댓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난 이것조차도 요 말씀 아마 그때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는데 돈이 왜 없을까? 울음을 좀 이렇게. 글쎄요, 요 댓글만 갖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의 소비 금액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과소비는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과소비야 라고 했다면 고치셨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소비가 없는 게 아니라 과소비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어본 거를 기준으로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너무나 다들 하는 소비인데 돈 줄라면 이걸 과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과소비인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 말씀하실 때 이제 또 혼쭐 내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지금 드네요. 예. 요즘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 모으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 물가가 사실 높은 거는 저조차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어디 식당을 가서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다 보면 사장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11,000원, 2,000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거나 뭐 이스라엘 분쟁이 끝나면 해결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공급망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미중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 기조라는 게 이제 사라졌어요. 전 세계가 어느 나라나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됐을 때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미중이 뭐 반도체나 핵심 기술을 놓고 교역이나 이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지만 사실은 이런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중국이 싸게 전 세계에 많은 공산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쟁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당분간 상당히 고물가가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만큼 임금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간극이 큰 거야. 한참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주니까 꼭 머리띠를 두르고 나가야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네. 좀 미리미리 좀 올려주셔서 구매력이 유지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네. 이 말씀하는 거 너무 공감을 한다. 예. 그게 또 이제 경제 선순환을 또 그렇죠. 이야기할 네. 테니까요. 자, 이제 새해에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잘 모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실천하면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을 딱 보면 뭐 돈줄남 김경필 멘토는 뭐 열심히 저축을 해라 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별로 줄일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2023년판 누구나 다 하는 소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과소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슬소생 10계명. 10가지를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위부터 1위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10위가 가장 가벼운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묵직하고 중요한 거다라고 보면 되죠. 자,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0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구내식당 놔두고 3일 이상 외식을 하는 습관입니다. 박사님은 어때요? 구내식당을 한 4일 이용하고 하루 외식 가면 그 외식이 너무 스페셜하거든요. 아, 맛있죠. 근데 외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맛이 왜 이래 이거? 더 비싼 걸 찾게 되죠. 우리 애청자분들 딱 이 말을 들으면 나 저러고 싶은데 우리 건물에 없어 구내식당이. 나는 그래서 무조건 외식을 해야 돼. 옆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건물 아니에요. 옆 건물에 있다니까요. 아, 맞아요. 찔리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거기 또 다 받아줍니다. 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0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해라. 9위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활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건데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거예요. 택시. 재밌는 게 기본 요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본 요금보다 훨씬 더 나가는 건 저는 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특징이 할 수밖에 있잖아요. 없는.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기본 요금이라는 거는 그 전철 두 정거 다니는데 귀찮다 그냥 야 저기 그냥 택시 타고 가자. 이거를 한 달에 10번 이상 하잖아요. 나한테 면죄부를 줄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장거리 탔냐? 내가 무슨 모범 탔냐? 이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기가 쉬운 거지.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요금이 거의 2배, 3배 나온다. 요건 안 된다는 거죠. 8위는 제가 요 지금 마시고 있는데 8위는 하루에 2잔 이상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한 잔은 돈줄남도 인정하는 국룰이에요. 요거는 진짜 아무리 탕비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해라. 요거는 문화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잔 테이크아웃, 점심에 나가서 또 한 잔 테이크아웃, 3시에 졸려서 테이크아웃, 퇴근할 때 퇴근길에 한 잔.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탕비실에 대한 커피의 모욕입니다. 탕비실 커피가 지금 유통기한 지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네, 울고 네. 있어요. 탕비실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요. 7위는 바로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5% 이상을 이벤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비용이 뭐냐? 그러면 이벤트 비용은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5%면 얼마죠? 월 소득 300만 원이 직장인이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을 누구 생일 챙겨주는 비용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경조사도 뭐 포함인가요? 이렇게 경조사는 빠지는 거죠. 빠지고. 이거 얘기하면 나 그거 안 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 비용이 있거든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또는 배우자 생일, 자녀나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기념일 요 7가지거든요. 요거를 제외한 애매한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지인. 뭐 굳이 생일을 알았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보내시면 돼요. 그거보다 이상으로 뭐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티콘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리가 뭐냐면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근데 그런 거 실험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무조건 놀랍니다. 쿨하게 축하해 줬으면 말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내 생일날 얼마나 큰 거 보내나 보자. 네, 기대하게 되죠.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네네. 여러분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국룰 7가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애매한 지인들한테는 그냥 꼭 혹시 알게 되면 커피 한 잔 정도 요거 이상은 하지 마라. 7위가 되겠습니다. 6위는 계절마다 신상 옷 사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제 12월인데 겨울옷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내년 봄에 옷 살 거냐 말 거냐. 올해 봄에 샀으면 사지 마세요. 근데 올해 봄에 안 샀다 그러면 뭐 하나 정도 경년제로 사는 건 저는 인정. 2년마다 사는 건 근데 괜찮다. 계속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은 꼭 옷장 딱 열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거.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얘기죠, 이거요. 입을 옷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밑에 5개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좀 가벼운 것 같죠? 이렇게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의 차이가 안 날 것 같죠? 그렇지만 이 5가지를 안 하시는다라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저축 여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만 지켜도 제 생각에는 월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을 것 5가지를 다 같아요. 하시는군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탑 5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할 용기, 이 10계명을 지킬 용기가 있으면 바로 저축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5위. 한 달에 내 월급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으로 안 쓰는 겁니다. 자, 월급 300이다. 45만 원이죠. 45만 원. 문화생활비를 자꾸 책 사보는 거하고 영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요가, 운동. PT, 뭐 골프, 영화, 공연 이거 다 문화 레저 비용이거든요. 근데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걸 또 얘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15% 써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 막 또 쓰시려고 그러는데 안 쓰셔도 문화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들 요즘 얼마나 이쁘게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 행사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공원에 얼마나 좋은 산책길이 있는지 이런데
굳이 돈을 써서 내가 문화생활을 한다.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한다. 뭐 좋긴 좋은데 운동을 하세요. 제발. 사진 좀 그만 찍고. 아파트 얘 안에 있는 그런 그 뭐 피트니스 센터인데 뭐 운동하러 가보면 계속 보면 거울 보면서 이리 찍었다 저리 찍었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문화레저 비용은 15% 이내. 안 쓰면 좋겠지만 요걸 꼭 지켜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4위는 뭐냐면 요것도 역시 반발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엔겔 지수 아시죠? 자기 소득의 30% 이내가 식생활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금 먹는 거에 얼마나 쓰느냐. 여기서 먹는 거는 마트 장 보는 거, 외식하는 거, 배달시키는 거 다 포함이거든요.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목구멍으로 넘겨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박사님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저는 요즘에 멘토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을 위해서 요즘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근데 네네. 아주 핸섬해지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진짜 식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죠. 네. 적게 먹는 보상으로 비싼 거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쩔 때는 먹기 위해서 일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일했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것은 평상시에 스페셜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지 않은 식사, 구내 식당에서 얼마나 영양적으로 완벽합니까? 우리 영양사분들이 이거 해주신 그런 걸 먹다가 외식을 가야 그게 스페셜한데 자꾸 스페셜한 거 뭐 있지? 맛집도 뭐 어디 있지? 더 맛있는데 어디 있지? 찾아다니면 맛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식비를 좀 네. 줄이자. 자 그러면 이제 탑 3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태까지 7가지 다 해도 이 앞으로 탑 3만 안 하잖아.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탑 3가 중요한 건. 3위는 뭐냐면 여의도가 내 직장이야. 근데 이 바로 코앞에다가 집을 마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의도가 이것도 엄청 비싸죠. 비싸거든요. 네. 초직주 근접을 해가지고 자기 월 소득의 주거 비용이 15% 이상 나가는 습관. 월급 300이면 45만 원이죠. 이 서울 같은 경우 또 수도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광역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도어투도어로 출근 시간은 1시간이 정상입니다. 아, 1시간이 평균이라는 네, 평균입니다. 말씀이시죠?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를 안 하고 더 그거보다 편하겠다? 그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직주 근접은 저도 하라고 권하기는 하는데 1시간보다 출퇴근 거리가 더 가는 거는 낭비예요. 그렇지만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 아니 그걸 왜 이 회사 바로 코앞에다가 얻어버리면 나는 그냥 8시에 일어나갖고 눈곱만 떼고 그냥 건널목 건너서 출근하는 거야. 가깝게 살면 좀 더 늦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뭐 일하고 수명 업무 받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러잖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지? 내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어떤 명상과 사색을 할 시간이 현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출근 시간에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은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멀다? 그러면 그거는 직주 근접을 해야 되겠지만 막 그냥 회사 코앞에다 얻어가지고 월급 300인데 막 60, 70, 80을 월세를 내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이제 딱 2가지 남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시죠? 해당될까봐. 2위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먼저 결제하고 갔다 와서 갚는 습관입니다. 이게 여행이라는 이벤트는 1년 중에 상당히 필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얼마냐면 1년에 자기 월 평균 소득의 50%가 여행 예산이에요. 나 월급이 300인데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까지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로 딱 하니까 월 평균 소득이 그래도 보너스까지 하면 한 달에 한 400대. 그럼 그분은 200입니다. 1년에 200만 원 이상 여행 경비를 쓰면 안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예를 들어서 월 평균 한 3, 4% 정도만 써야 된다. 모아서 그렇죠. 그런 거죠.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설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200만 원으로 동남아시아를 아주 좀 멋지게 갔다 올 건지 아니면 제주도를 한 2번 갔다 올 건지 아니면 국내 여행 소소하게 3, 4번, 4, 5번을 갈 건지 이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아직 유럽 여행 안 가봤거든요. 8일, 7일, 8일을 어떻게 비웁니까? 이거 뭐 되질 않거든요, 도저히. 200만 원이 예산인 사람이 유럽 여행 가려면 올해 예산을 조금 세이브해서 한 몇 년 계획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5년 후에 유럽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참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길 가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갔다 오고 나서 톡파원 25시 보면서 나 저기 갔다 왔는데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연소득
기준으로 좀 최소한으로 좀 가자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자, 배망의 1위입니다.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안 타는 거죠. 지방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멘토님 그 얘기 너무 공감은 되는데 이게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버스가 막 40분, 50분에 한 대 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네시스 GV70이야. 아니 제네시스 GV70이 교통수단이야?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게 캐스퍼나 레이도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잖아 300, 400이면. 그걸 왜 제네시스 GV70을 뽑아요?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BMI 지수라는 게 있다니요. 체질량 지수가 아니고 Bluff Mass Index, 허세 지수입니다. 자기 소득의 6개월치 차를 타면 그게 BMI 지수 1이에요. 1. 다 계산해 보세요, 지금. 자기 소득의 6개월치 소득 분의 여러분들이 타는 차 가격 1.5까지는 제가 봐줄게요. 그럼 9개월치까지는. 근데 1.5가 넘는다 그러면 뭐냐? 그거는 고허야, 고허. 고도 허세. 고도 허세. 고도 비만도 아니고 고도 허세. 근데 이게 2가 넘는다. 그러면 그건 초고도야. 초고도 허세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BMI 지수가 블러프 매스 인덱스가 1.5나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택시 안 타고 커피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뭐 문화생활 안 쓰더라도요.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10가지 슬소생의 10계명을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저건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지킬 수 있냐면 2008년 이전엔 다 지켰어요. 2008년 이후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시장 금리가 거의 1, 2% 수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진 상태로 10년을 왔고 최근 작년부터 금리가 좀 오르니까 이 MZ분들은 지금 생소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 원래 5, 6%였어요. 계속. 그러던 시절에는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거나 돈을 빌려서 차를 사거나 주식 사거나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정상으로 너무 오랫동안 오니까 마치 이게 다 정상. 원래 그걸 지키고 살았었는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다 안 지키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되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게 소득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30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의 40에서 5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이브하는 것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도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물론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면 150은 저축을 그렇죠. 도전하자. 네,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월급 300 벌어. 그 300 자기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젊음과 시간을 갈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가치는 감가가 안 되나요? 여러분 뭐 천년 만년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자본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으면 제가 봄에 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5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랑 같이 쉐어링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은 공금이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의 절반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 근거가 이거예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4, 50% 강제 저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네.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인데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벌림 효과라는 게 있죠. 심리학에서. 프로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잖아요. 나 한번 김경필 멘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5년에 1억 한번 모아봐야지. 그리고 속으로만 혼자 결심하시면 안 돼. 이거를 어디 가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책상에 붙이시든지 엄마한테 얘기하든지 친한 친구한테 떠벌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시자들이 너 어떻게 됐냐? 뭐 1억 잘 가고 있냐? 이렇게 되는데 자기하고 자기 자아하고만 약속을 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걔랑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속을 깬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금을 가입하실 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5만 원, 10만 원짜리 적금이라는 거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저축을 하는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일 뿐이다. 5만 원, 10만 원짜리가 1년, 2년 적금을 해서 타면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가방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본인의 저축의 목표를 굉장히 자기 위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아예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년 도약계좌 70만 원 하시고 청년 희망적금 50만 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4% 이자율로 5년 정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저축은 현재 4%로는 153만 원이거든요. 153만 원을 해라.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되죠, 그죠? 근데 153 어때요? 느낌 딱 그러니까. 그 말은 참
그럴듯한데 153을 어떻게 하지? 네네. 5년에 1억을 딱 만들고는 싶은데 153이 부담된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8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128로 일단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도 10%는 늘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PT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30개 한 세트 하고 나서 계속 30개만 시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40개 해보자 이런 이해하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조금은 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28만 원을 했다는 얘기는 내년에 12만 8천 원짜리 적금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건 내년에 또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5년을 가도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난 어차피 153은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안 할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128로 시작을 하세요. 제가 264 월드컵 적금을 딱 시작했더니 한 달 내고 두 달 냈더니 이제는 빼박이야. 무조건 월드컵 가야 돼. 그리고 일단 1억은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가 김경필 멘토님 오신다고 하니까 긴급 SOS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좀 조언을 조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7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 자산 상황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균 현금 자산 1억 2천 이상에 차는 기본이고 심지어 벌써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한 친구 녀석도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올해로 직장생활 6년 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고작 3천만 원도 안 된 상황입니다. 차는커녕 여자친구 없는 지도 꽤 됐고요. 월급도 실수령이 월 550만 원 정도로 친구들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골프 정도인데 그마저도 필드를 자주 나가는 편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친구 녀석을 보니 이대로는 결혼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미래가 암울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 좀 대놓고 제대로 돈줄 좀 내주세요. 혼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드는데, 뭐 우리 정 박사님이 보기에도 뭐 혼낼 네. 포인트가 좀 보이시나 보네. 이제 저도 하도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일단 이분이 개발자세요. 개발자들이 원래 소득이 좀 높은데, 그렇죠. 이분 37살에 술 수령액 실- 기준으로 550. 와, 이건 뭐 거의 억대 연봉이죠. 뭐. 역대 연봉에 가깝네요. 그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동창 모임을 끊으십시오. 일단 그 동창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같은 나이에 뭐 결혼도 하고 뭐 돈도 많이 집도 모아놓고. 있고 그러면 차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 인물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한 친구도 있고 집 있는 친구도 있고 차도 아주 좋은 차 타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갔다 와서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진짜 그 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37에 벌써 집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좋은 차를 탄다라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땐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엄마 찬스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경제활동 6년 7년을 하고 이렇게 높은 소득으로 3천만 원을 모았다라는 건 혼나야 되는 건 맞죠. 자, 일단 딱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 레저 비용은 몇 %가 돼야 된다? 15%. 15%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안 돼도 되는데 된다면 반드시 15%가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의 지금 소득 지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쫙 보시면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기타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가 100만 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골프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비기너가 있고 베테랑이 있거든요. 비기너는 뭐야? 형이 막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 90도리, 100도리 막 옛날 레슨 받고 연습하고 어떻게 한번 나가볼까? 안 되면 스크린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상비 또 쇼핑하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미안해가지고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데 자, 제가 봤을 땐 자주 나가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667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액으로 667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550이잖아. 안 되는 거죠.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골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에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운동 많거든요. 그런 걸 하시고요. 골프가 왜 이 나이 때 위험하냐?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성공 안 했잖아 아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100만 원을 과감하게 나 이제 골프 안 해. 그리고 당근에다 내다 파세요. 보고 있으면 자꾸 유혹이 들어. 빨리 치워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고정 지출. 우리가 전 시간에 슬소생 10개명 딱 얘기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주거비가 문제예요. 월세 70만 원 투룸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83만 주거 비용이 한 80, 9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한 15%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도 또 오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에 이사 가실 때 뭔가 조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혼자서라도 투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 컨디션을 줄이라는 건 아니고 회사로부터 멀어지세요. 조금 출퇴근할 때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식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배달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인 가구 치고는. 근데 이게 배달과 외식에서 아마 점심 식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면 오히려 이 엥겔 지수는 제가 봤을 땐 이분은 나쁜 편은 아닌 거죠. 워낙 요즘 고물가에 비한다면 이 외식은 연애를 하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곱하기 2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요게 좀 뼈 아픈 게 다른 건 다 좀 돈줄남이 지적을 하면서 좀 약간 많다 그러는데 식비가 왜 이렇게 적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다. 상당히 요거는 좀 전 지적 사항으로 빨리 연애에 복귀하셔서 식비를 올려야 된다. 요거는 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커피 25만 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 25만 원 좀 과하네요. 제가 봤을 때도. 그죠? 이거 딱 보면 이거는 하루에 2잔은 무조건 테이크아웃 하는 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별다방, 콩다방에서 메가나 백이나 그죠? 컴포즈로 내려가면 2잔으로도 요거 충분히 되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통비 10만 원 굉장히 적네요. 이분이 좀 그래도 상당히 칭찬할 만한 거는 골프는 치시면서 차가 없어. 네, 그러네요. 차가 없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슬소생 10개명 1번을 일단 안 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만약에 이분이 동창 모임을 안 나갔으면은 이런데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나 이제 골프 쳐야 되니까 차도 하나 사자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선을 넘어버렸을 텐데, 정말 다행히도 동창 모임에 나가서 자극을 받고, 요걸 좀 바꾸시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프라모델. 이분은 프라모델을 1년에 3회 정도 사서 한 달에 이 정도는 근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여자분들이 이제 만약에 결혼 상대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결혼했는데 프라모델을 만지고 있어? 이거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취미는 오히려 여자친구를 만나기 굉장히 이건 장애물이 정말 우리 돼. 정 박사님의 찐 조언입니다.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뭐 하는 것은 좋지만 결혼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달에 461만 원이 나가는 거야. 뭐 한 90만 원 정도 남네요. 이런 상태로 가면은 한 6년, 7년 직장 생활했는데 3천만 원밖에 없어요라는 것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비를 밀어내고 남는 걸로 저축해야지라고 하면 밀어내는데 한참 걸려요. 소비를 밀어내기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소비를 줄인 다음에 룸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저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내는데 한참 걸리고 밀어내고 나면 아유 이제 저축할 수 있나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소비가 또 올라와. 밀어냄과 동시에 저축을 세게 하셔라.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발자분이 앞으로 소득이 많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개발자님의 경제 가치도 감가가 되니 더 성장하실 40에서 거니까. 50% 정도는 돈을 모으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 저랑 월드컵 보러 가시지 않으실래요? 제가 한 달에 264만 원 그냥 진짜 미쳤다 생각을 하고 밀어 넣는 거야. 36개월 후에 월드컵 보러 갈 수 있는데 한 달만 딱 넣잖아요. 잠잘 때 월드컵 꿈꿉니다. 제가 해봐서 하는데, 아니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이제 고작 딱 한 달 넣어놓고도 그걸 꿈꿔. 야, 이강인 선수가 골 넣는 거를 보는 장면 그거. 그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야, 그 264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컨디션 정말 좋겠다. 여러분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106만 원만 저축을 하면 2030년 월드컵 보러 갈 수 있어요. 2030년에 1억 타요. 저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즘 뭐 MZ 세대들의 평균 결혼 자금 얼마로 좀 생각하면 될까요? 결혼 자금은 이제 예식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갑니다. 그거 그냥 부모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부모님들이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식 비용 자체는 안 들어가요. 예물예단도 내 손에서 안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신랑 신부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주택자금, 그 다음에 혼수, 신혼여행인데, 그러면은 가장 부담되는 건 역시 주택 문제죠.
근데 주택 문제는 두 분의 소득, 그러니까 이제 2인 가구가 되면 소득이 커지잖아요. 2인 가구의 15% 이내로 주거비를 쓸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때만 해도 집들이가 기본으로 따라왔어.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게 그럼 몇 달 있다 친구들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남루한 데다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형편에는 지금 아파트는 아닌데 막 일부러 무리해가지고 그 친구 집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나도 아파트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집들이 안 합니다. 신혼집이 어떤지 잘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빨리 내 집 마련을 가기 위해서는 주거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신혼집 예쁘게는 꾸미되 막 처음부터 너무 핫한 곳에 너무 넓은 집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은 사실 혼수하고 신혼여행 남은 거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수하고 신혼여행 두 사람이 맘만 먹으면 진짜 줄일 수 있거든요. 한없이 커질 수도 있지만 맘만 먹으면 뭐 혼수? 그냥 뭐 원래 같이 자취할 때 쓰던 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좀 뭐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좀 사고 신혼여행?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도 또 줄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 박사님 같은 경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좋으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좋으세요? 행복이 조금 더 길 것 같아서 행복이 좀 더 좋아요. 기쁨과 행복을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95%가 행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 기쁨은 순간인 것 같고 느낌인 것 같고 행복은 뭐죠? 어떤 상태야. 좀 지속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행복은 컨디셔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고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안 행복. 난 돈은 한 몇 년 후에 이 정도 모았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이 정도는 유능해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어떤 상태의 조건이 됐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쁨은 무조건적, 언컨디셔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신용카드로 자꾸 기쁨의 순간 만들지 마세요. 신용카드로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이유가 혹시 그거 하면 행복해질까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신용카드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신용카드로 핫플레이스 가고 신용카드로 뭐 사고 그러면 이거는 기쁨의 순간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기쁨의 순간을 만들수록 행복의 상태에서는 멀어지는 거야. 결제할 때 아픔이 그러니까. 있죠. 네. 자꾸 기쁨의 순간을 행복으로 착각해갖고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니까 나는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좋은 데도 가고 뭐 사는데 이상하게 공허하네? 그게 행복의 상태에서 멀어져서 그래. 해피 모멘트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being happy를 추구하셔야 돼요.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길이다. 멘토님 1억 모으기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1억은 자본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리를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봄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항공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죠. 선택의 상황이 아니죠. 마치 직장인들이 최소한의 자본소득을 가는데 첫 번째 단추가 1억이다. 이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2030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4050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억 정도라고 하는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다음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1억을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되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근데 사실은 1억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제가 1억을 강조하는 거지 그럼 꼭 1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5천, 6천, 7천을 모아야 그 디딤돌로 또 1억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와 엄청 큰 돈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돈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베이스 캠프를 친다 그러죠. 뭐 단박에 1억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너무 부담된다면 일단 5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붙여가지고 하셔라.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매년 1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 5년에 만든다는 건 내 월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 7년, 6년, 7년에라도 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5만 원을 저축을 하세요. 그리고 매년 10만 원만 증액을 해보자.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이 딱 지나면 1억 2천 정도 나와요. 그럼 1억 모으자더니 왜 1억 2천이나 모으게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난 10년간 근원 물가 지수를 보면은 평균 한 2%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면 이 7년 후에 1억 2천을 모으셔야 지금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거든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뭐 153, 128 이건 부담스럽지만 95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95로 시작해서 점점점 늘려서 1억 2천까지 한번 모아보자. 이런 그 1억이 계획으로. 지금 앞에 같이 1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멘토님 영상을 보고서 저희 대리님이 1억을 모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1억 모으는 거 뭐 좀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이게 뿌듯한 정도. 뿌듯하죠. 네. 엄청나죠. 근데 뭔가 약간 지금은 좀 허무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1억을 모으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텝이 1억을 없어서인 모으고 것 허무한 같아요. 이유는 월드컵을 안 보러 갔어요. 보상을 안 줬구나. 본인한테 어떤 이벤트가 딱 될 만한 네네. 보상이 있었어야 됐다. 진짜 1억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할 만한 기념비적인 어떤 이벤트. 그런 건 진짜 좋은 이벤트예요. 뭐 쓸데없이 그냥 가만히 홈쇼핑 보다가 저거 각각 이러고 가는 거는 그거는 불필요한 거지만 이런 거는 해주셨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어떤 다큐멘터리지. 딱 어떤 점을 찍고 가는 거지. 강의를 제가 많이 다니다 보면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거의 99%가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억을 모은 사람들은 사실은 잘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다음 1억 모으는 동안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5년 7년 동안 뭔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생각이 있는데 네네네. 안 모은 사람들이 야 그럼 1억 모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1억 모으고 나서 물론 바로 막 드라마틱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상당히 많은 내공이 올라왔을 거예요. 1억 모으면서. 자 지금 저희가 굉장히 높은 층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한 30층 정도 되는데 네, 30층이요. 같은 장소 1층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거와 30층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것은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한 2, 3천 있을 때는 2, 3천 갖고 뭘 하지? 생각이 없었는데 1억 정도 모으잖아요. 바깥을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으로. 네, 왜냐하면 1억 정도를 안 모은 사람은 설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거나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지. 근데 1억이 있어. 근데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 근데 그 친구도 한 1억 정도 모았다.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는 엄청난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청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는 청약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너무 괜찮은 건 몰리고 좀 별로면 너무 안 가고 뭐 이러긴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프리미엄이 들어있는 거는 분양시장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1억 정도는 내가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어야지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지. 아니, 돈도 없는데 그런 걸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인들이 지금 월급이 250밖에 안 돼요. 300밖에 안 돼요. 돈 모을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변에 2, 300 벌면서 N잡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알거든요.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N잡이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온라인 커머스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로 가려고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요즘 최근 뭐 경매를 배운다, 뭐 소액 부동산 투자 배운다, 뭐 이런 분들 많잖아. 제가 그게 뭐 꼭 성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뭐 그런 걸 하려 그래도 뭐 일단 시드가 있어야. 그렇죠. 경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10% 네, 내야 뭐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안 모아 보니까 야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뭐 뾰족한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아 보세요. 1층에 있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0층 올라오시면 지금 안개가 꼈네? 근데 하여튼 정말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억을 모아보면 이제 투자 대상도 보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 네. 이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결국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아파트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의견 여전히 좀 유효한 건가요? 여전히 유효하죠.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500bp 이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50년간 4번의 500bp 이상 올리는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 3년 있다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금리를 작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의 경기가 빨리 나빠지기를 새벽기도 나가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물려 있으니까. 그래야 막 금리를 빨리 낮추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네. 연착륙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네.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기 한 번은 침체가 올 건데 아마 오는 시기는 24, 25년도가 되지 않을까. 24, 25년도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네. 자산 시장이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사실 거품이라고 봅니다. 21년도 올라간 건 다 반납했고요. 네. 20년 올라간 거는 아직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는데 요걸 반납을 해야 우리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네. 반납을 하고 넘어갈 거냐 안 하고 넘어갈 거냐. 사실은 지금처럼 금리가 고금리로 계속 유지된다면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시장은 지금 금리를 멈춘다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네네. 멈추면 낮추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지금 그걸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부동산도. 네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뭐 내년도에 뭐 200bp 이상 낮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안 낮출 거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면 낮추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하락은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은 2, 4, 2, 5에 걸쳐서 한번 2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별론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를 통해서 자산이 막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에는 아파트 정도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는 좀 좋은 자산이고 경제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고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지 말자 이런 맞습니다. 걸로 이해를 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노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노후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사실은 저는 재테크는 20-30%라고 봐요. 20-30%도 뭐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네. 재테크로 여러분들의 노후가 좋고 나쁘고가 판가름은 안 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엄청난 실수를 안 하면 된다.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60%는 뭐죠? 나머지 60-70%는 네네. 뭐냐? 네.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들의 노후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참 노후 준비를 너무 못 하셨어. 근데 꼭 주변에 친구분들은 또 잘한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뭐 땅을 잘 샀다. 뭐 주식을 잘 사놨다. 뭐 어디에 아파트를 잘 사놨다.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학습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은 뭐로 꽉 차 있느냐? 뭐에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네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 시대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안 돼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고 아침에 9시만 되면 출근했다 화장실 갑니다. 네, 왜냐면 그 장을 봐야 장시장. 되니까. 네. 심지어는 막 새벽 3시에 이런 눈이 떠지는 분도 있어. 미국 미장, 네. 미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 그 공포심에서 나온. 내가 혹시 이 주식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걸 안 따라갔을 때 뭔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전혀 안 뒤처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승, 무용담, 막 친구들이 와서 막 몇십 프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쿨하게 축하해 주십시오. 잘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면 그분의 입이 조용해질 날이 곧 온다. 주식시장에서 직장인이 유의미한 성공을 이룬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한번 되게 세게 한번 물려가지고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입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억 정도를 투자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제가 만나본 직장인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까지 매일 뭐 이거 들여다보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만 하다 그랬어. 5억이나 투자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정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의 100분의 1을 투자하고 그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낭비죠. 그거는 스트레스고 그거 스트레스는 비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십시오. 약간은 두루뭉술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청자분들이 2030이라면 5가지를 해야 돼. 5가지. 5가지. 뭐죠? 이게 뭐냐면 네. 제일 중요한 게 2030 시절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내가 성장을 해야지 내가 산 주식이 성장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뭐 이런 주식 부자들. 그 사람들이 주식 부자인가요? 사업을 잘했죠. 네. 네. 주식 부자 랭킹의 탑 10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한 일을 성공하고 발전시킨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주식회사가 되고 커지다 보니까 주식을 갖게 되고 그 주식이 폭발적 수익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30 때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업무에서 최고가 되는 일입니다. 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네. 빵꾸는 안 내는구나 이런 얘기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다? 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멘토님 참 좋은 얘기인 건 아는데 저는 너무 평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내 잡을 성장시키는 게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잡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직. 이직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무조건 이직을 해라 이 뜻이 아니라 늘 이직을 염두하고 계속 어딘가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정신 상태와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 경쟁력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경쟁력 유지. 네네. 두 번째,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네. 이 학습은 꼭 뭐 강남역에 토익 학원 등록해가지고 가고 PT 끊어서 막 1년에 80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경험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말이야 배낭 여행 가 그거 경험 아닙니다. 제가 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험은 소비의 역사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 네. 뭔가 어려움에 도전해봤다, 부딪혀봤다, 뭐 성공은 못했지만 이런 게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직, 학습, 경험, 훈련, 도전. 자, 이 단어를 딱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생소해. 여러분들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시절을.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같은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나는 그럼 이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난 어떤 훈련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어떤 학습을 하고 있지? 어떤 경험을 쌓고 있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노후 준비의 끝이에요. 네. 여러분 네. 노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일이 성공했지 어디다 잘 투자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노후 준비는 투자와 자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좋은 말씀, 정말 어록과 같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좀 이거 한 네. 거 좀 나중에 주세요. 아유, 내가 말해놓고도 나도 기억을 못 할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노후 준비는 자기 자신의 성장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렇죠. 너무 투자에 매몰되어 있는 요즘 현상을 맞습니다. 잘 예. 그러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자본을 늘려가는데 진짜 이거 투자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클래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네, 저축을 하시고요. 2030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050은 어떡하냐? 나이 먹어갖고 내일 모레면 이제 은퇴인데 뭐 도전, 경험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4050들은 빨리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없어. 친누님과 매형이 공무원으로 한 35년 이상을 네. 이렇게 하시고 나오셨거든. 두 분이 연금이 730만 원 정도.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굉장히 훌륭하잖아. 네네. 그럼 해피할 것 같죠? 근데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시는 안 하니까 분들은 네, 금방 늙어요. 너무 힘들어. 네. 워크를 인생에서 빼버리니까 이 라이프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주말이 즐거웠던 거는 평일날 회사에서 시달려서 그래. 회사에 감사하십시오. 네.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해서 나의 주말을 이렇게 꿀주말로 만들어주는 우리 회사 너무 사랑한다. 그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행이 막 행복하죠? 막 해방감. 그 일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냥 계속 여행 다녀봐. 오로지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쁨의 원천은 고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50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여태까지 초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 갔잖아. 그 대학 갔더니 취업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서 취업했잖아. 그럼 취업하고 막 열심히 살아 막 승진해야 된다 그래서 했잖아.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5년 10년 앞둔 거야. 4050.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뭘 잘하는지를 몰라. 이 세상에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은 뭐냐?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면 소득이에요. 근데
나의 필요를 해결하면 소비예요. 아, 네네. 그죠? 간단하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자, 그럼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노후에도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네네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라. 앞으로 한 10년 남았잖아요, 은퇴하려면. 네. 찾아라. 그랬더니 색소폰을 배워볼까? 뭐, 피아노를 배워볼까? 네. 나를 만족시키지 그거는 말고.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 찾기 쉽지. 그거는 뭐 엔터테인 난 좀 즐겁게 해봐. 아 이거는 정말 널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인데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잘해. 그게 뭘까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돈이 안 되는 게 거의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4050들이 노후 준비할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자산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일을 생계형 경제활동을 연장해야 돼. 어떻게 하지? 그러다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이거 뭐죠? 이거 지금 돈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접근하면 오래 못하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컨잡이 이 정도 나는 돼야 돼. 내가 500만 원 받았으니까 난 은퇴하면 300은 받아야 돼라는 걸 딱 설정해놓고 야 300되는 일 뭐 있냐? 이걸 찾아서 하다 보면 자락이랑 안 맞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오래 못하고 추진력 있게 꾸준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돈을 걷어내고 일단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일이 많은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닐지언정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높지 않지만 그거를 세컨잡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회사를 11년 다녔어요. 은퇴한 지가 지금 16년째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좋아해요? 어디 가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거, 글 쓰고 강의하고 이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걸 하니까 16년 지나니까 그래도 좀 지금 잘 팔리잖아. 그죠? 나름대로. 그럼 뭐냐면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동안에 소득에 부침이 있고 경제가 어려웠지만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소득을 보고 어떤 일을 도전했다면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4050분들한테 꼭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여러분 혹시 회사 출근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눈 뜨면 어우 막 회사 갈 생각에 막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돼도 월수금 거기 내가 가서 그 일 하지. 가고 싶다. 이런 일이거든요. 그 일을 찾아내면 노후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왜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 하는데도 지금 그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으면 그 생활비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서도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면 돈 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일을 월수금을 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거의 뭐 돈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100만 원은 2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그 시간에 안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의 첫 걸음은 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 중장년층 재취업센터라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가보면 뭐가 있냐? 나는 누구인가? 교육 프로그램? 네, 나는 뭘 좋아? 이거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네.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희망적인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신간을 하나 출간했는데 이건 책은 아니고 가계부를 출간했어요. 이거 왜 가계부를 출간했느냐? 요즘 뭐 가계부 앱도 많고 그런데 2024년도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23년도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아마 이 위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위기의 정점이라는 얘기는 뭐야? 어쩌면 위기가 이 안개가 금방 거치듯이 곧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손글씨를 직접 쓰는 것처럼 경제 다이어리인 가계부를 써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시고 24년도를 출발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오한 어려움은 쉽게 넘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더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을 좀 들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